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생산, 소득, 지출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기준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을 GDP나 1인당 국민소득을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 경제를 분석을 좀 해봤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순수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GDP를 다 나누어 가지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장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봤습니다. 자, 그 경제 내용을 좀 너무 간략하게 봤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성장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뭐 60년대부터, 특히 이제 70년대부터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지금은 뭐 거의 GDP로 봐서 한 10대 정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봐서 한 32 전후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뭐 일부 분류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하게 됐던 뭐 요인이 뭐냐라는데, 뭐 구체적인 요인을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복잡한 이야기고, 데이터로 나타내 가지고 보면 제일 큰 덩어리로 봐가지고는 수출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 중에서 제일 큰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수출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가 성장을 이끈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산업적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원에 나온 것이 수출입과 국제수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들의 경제를 다룰 때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잘 다루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적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미국 같은 나라,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각 나라별로 자국에서의 수출량, 수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죠. 특히 주력 산업 몇 개만 분석하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한 이게 한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같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수출입과 국제수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수출하고 또한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지 상품별로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상품 분류별로도 보고, 그 다음에 상품 분류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한 용어, 제품별로 봐가지고 어떤 것을 주로 수출하는지도 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어디다 수출하느냐, 어떤 나라에 주로 수출하느냐, 어떤 대륙하고 주로 거래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 수입을 보고, 세 번째는 이제 국제수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국제수지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을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뭐 다들 경상수지, 무역수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봤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채팅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학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갔으면, 그 다음에 그 물건 가격으로 우리가 외국에 수출했으면 그 수출에 대한 대가로 또 돈을 받죠. 물건을 팔면 돈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물건 팔면, 가게에서 물건 팔면 가게에 돈을 내죠. 그럼 가게가 돈을 받고, 아니면 기업이 물건 만들어서 팔면 그 기업은 그 물건 값을 받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에다 물건 팔았다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국내 거래하고 좀 달라지는 것이 이제 국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국경의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 자체가 사용 화폐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자국 통화로 하는데 외국하고 거래한다 그러면 그때는 자국 화폐로 통화가 안 되죠. 보통 이제 국제 통화로 거래를 합니다. 뭐 국제 통화가 달러가 될 수가 있고, 뭐 유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옌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다뤄봅니다. 그게 자본 수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물건이 가고 그 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국제 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 부분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국제 수지, 우리나라 전체 국제 수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국제 수지가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 수출입가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물건을 할 때 수출입이고 그 다음에 물건과 화폐 거래까지 다 포함한 것을 경상수지, 국제수지라고 하죠. 그것도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외환보유고 뭐 용어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왜 외환보유고라는 걸 이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199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죠.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표면적인 원인은 외환보유고 고갈에 따른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후진국들이 대부분 많이 겪는 금융위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보유고가 뭔지 현황이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보죠.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제 뭐 개념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죠. 세계 경제 질서를 봅니다. 세계 경제 질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우리 물건을 팔고 외국 물건은 우리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룰이 있냐라는 거죠. 그 룰이 바로 국제 경제 질서입니다. 룰이 없다 그러면 거래를 못 합니다. 나라가 다르다면 서로 법이 안 통하죠. 국내에서는 룰이 있죠. 국내 룰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민법, 헌법, 민법, 상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국제 간에는 법이 안 통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국제 간에도 그 법에 유사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국제 경제 질서, 현재 우리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겠죠. 그 다음에 세계적 불균형과 무역 분쟁.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내용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무역 분쟁이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세계적인 무역 분쟁이 진짜 불꽃이 튀죠. 뭐 중국하고 미국 두 나라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하고도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하고도 그러고 있고 온갖 나라하고 지금 이제 서로 무역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무역 분쟁이 있고 일본과 무역 분쟁이 있고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 그건 뭐 여기 경제학에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경제학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 다음에 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서가지고 설쳐가지고 이 무역 분쟁이 발생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무역 분쟁은 항상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강도가 세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그 과거 역사 그런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주에 걸쳐가지고 볼 수출입과 국제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품별 수출 수입.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든 GDP 중에서 절반 정도를 수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게 우리나라 GDP 중에서 상품 부분이 차지한 부분은 그 절반 조금 더 됩니다. 60,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서비스 부분입니다. 근데 주로 수출하는 것은 이 상품이죠, 상품. 서비스는 잘 수출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게임이랄까 뭐 온갖 그런 것들이 수출이 되긴 하지만 주로 수출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의 절반이, GDP의 절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3분의 2 이상을 수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든 물건의 3분의 2 이상을 수출한다. 라는 정도로 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에 어느 정도로 수출하느냐. 만든 자동차의 4분의 3은 수출합니다. 내수는 4분의 1 정도도 잘 되겠죠. 아무튼 삼성 반도체는 더 할 겁니다. 삼성 반도체가 만든 D램 같은 경우에 국내 쓰는 것은 전체 생산량의 10%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90% 이상을 외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액이 보면 현재 2019년 제일 최근 작년 데이터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 작년 1년 기준으로 1년 총액을 보면 5,422억 달러입니다. 5천억, 5조, 50조, 500조 한 600, 한 6, 700조 원 정도 되죠. 6, 700조 원 정도가 수출액입니다. 작년 수출액이 6, 7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GDP의 절반보다 조금 못하죠. 절반보다 좀 못하죠. GDP가 한 1600조 원인가 뭐 1700조 원 정도 됐으니까 6, 700조 원 정도가 이게 이제 여기는 다 달러입니다. 이 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돈의 단위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거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치 집계를 하는데 현재 보통 그 회계 단위로서는 대부분 세계 통화로 달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 달러로 했습니다. 이 모든 통계는 보통 다 달러로 나옵니다. 이게 이만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을 무역 분류별로 그러니까 이 상품 분류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으로 쭉 볼 때 이제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보면 식료품, 음료, 비식용 원료, 광물성 연료, 윤활유 관련 물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화학물 관련 제품, 제조별 제조 제품, 기계 및 운송 장비 이런 물건을 한 번에 떠올려 보십시오. 기타 제조 제품, 미분류 상품 및 직업물. 자, 위쪽으로 갈수록 시작 부분이 이제 농업에 가깝죠. 농업과 광업이고 뒤로 갈수록 제조업 뭐 이렇죠, 그죠? 산업 분류가 원래 그래 됩니다. 1차 산업이 농업이고 2차 산업이 광업이고 3차 산업이 뭐 서비스고 그 다음에 제조업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단순 농업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농업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산업화된 농업 그 다음에 이제 광업도 이제 원초적인 그냥 광석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광업에서 나온 것을 조금 더 이제 리파인 시킨 것들 뭐 이렇게 되죠. 이런 게 되고 그게 이제 더하면 화학물까지 되는 거죠. 화학물 관련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조업입니다. 제조별 제조 제품.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도 제품 중에서도 기계 운수 장비. 그 다음에 분류 안 되는 제조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분류 안 되는 미분류 상품 및 직업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산업과 경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게 즉각적으로 다 이게 분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분류를 봤을 때 현재 2019년 현재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다 백분율입니다. 액수가 있었겠지만 그 액수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전체에서의 비율로 5,422억 달러에서 각 부분의 수출 액수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 이 값입니다. 제일 큰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은 0에서 100 사이겠죠. 다 합치도. 몽땅 다 합치면 이걸 다 합치면 10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 이겁니다. 56.3. 압도적이죠. 전체에서 반이 넘습니다. 그럼 뭐냐? 기계 및 운수 장비. 기계 및 운수 장비 수출이 제일 많구나. 라는 이야기죠. 기계 및 운수 장비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아까 말한 현대자동차. 자동차가 승용 아니면 뭐 상용차 다 포함이겠죠.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겠죠. 배. 우리나라가 또 조선에 또 상당히 비교 우위가 있죠. 많은 수출하고 있으니까. 등등. 그 외에 이제 뭐 기계류 등등.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 부분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은 두 개가 비등비등한데 화학, 물 및 관련 제품. 화학물. 화학 부분에서 수출거도 꽤 많습니다. 화학 부분에서. 많은 화학은 사실은 현대화학은 사실은 이 무기화학,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을 보겠지만 소위 2차 산업혁명의 제일 기점 자체가 하나의 크래킹 자체가 소위 석유화학 부분이 늘어났다. 왜 또 그게 그렇게 됐냐고 하면 2차 산업혁명으로 자동차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게 되면서 또한 자동차를 쓰려고 그러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라는 것이 지금 기름을 쓰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전기로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휘발유, 디젤유 같은 걸 썼습니다. 휘발유, 경유.
즉 이것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소위 원유를 채굴해 가지고 거기서 정제를 해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많은 사용을 했던 거죠.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 온실가스가 생겨 가지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큰 방향이 바뀐 계기가 되고, 큰 방향이 바뀌는 기점이 되고, 산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화학인데, 그 화학이라는 것이 그 석유나 휘발유뿐만 아니라 그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온갖 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는 많은 물건들의 소재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해서 모든 플라스틱, 대부분의 옷감, 그러니까 뭐 천연 옷감 빼고는, 요즘은 목화 재배해가지고 뭐 저희 속옷을 잘 안 쓰죠. 기능도 훨씬 떨어지고 더 불편하니까. 아니면 옛날같이 뭐 비단을 닦는다. 물론 이제 관광지에서 팔긴 하죠. 대부분이 뭔가 합성 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에 따라 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 합성 섬유 자체가 천연 섬유보다 더 품질이 좋고 관리도 편하고 그 다음에 더 따뜻하고 더 등등 모든 요건이 뭔가 하면 더 편하게 만들어짐으로써 대부분의 옷감이 천연 섬유가 아니라 화학 제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옷감, 대부분의 옷의 재료가 화학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이랄까, 뭐 가구, 아니면 뭐 집기,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뭐 전자제품이라 그래도 사실은 안에 전자제품이 조금 있더라도 소재는 보면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죠.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관련, 강화 플라스틱이랄지. 뭐 자동차도 플라스틱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쇠판과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화학물 및 관련 제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원료에서 그거를 이제 제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크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석유화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화학이 발전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데, 실제 이제 그 수입하는 것의 절반 정도만 국내 사용하고 절반 이상은 외국에다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실제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도 절반은 수출하지만 그 외 부분은 더 많이 수출하고 있죠. 그 외 부분은. 지금 말하는 그런 나프타라든지 여러 화학 제품의 원자재가 되는 그런 부분. 석유에서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제품 만들기도 하고 그거 자체를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별 제조 제품은 그 외에 이제 제조 제품이 많죠. 그 외에 이제 재료별 제조 제품.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재료별 제조 제품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죠. 철강, 섬유 같은 겁니다. 철강, 섬유. 재료별 제조 제품은 철강, 섬유. 그러니까 철강도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거의 선두급입니다. 거의 제일 선두급의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철강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사용도 하고 있지만 또한 많은 부분을 외국에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섬유도 마찬가지죠. 섬유도. 옛날에는 국내에서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반 과정을 본다 그러면 석유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그 정유 공장에서 정제를 하면서 그 중에서 나프타를 휘발유나 아니면 경유는 자동차로 가고 아니면 딴 데서 딴 용도로 가고, 나프타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공장으로 가서 그 나프타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직 공장, 그러니까 이 섬유를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실을 배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옷감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옷감을 만들어낸 뒤에 거기다가 염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공제를 하죠. 옷을 틀로 돌려가지고 모양 만드는 옷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쭉 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 뒷부분은 국내에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염색부터 잘 안 하죠. 염색. 자, 뒤에부터 보면 봉제는 인건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동화된 공장은 좀 돌아가고 있지만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봉제 공장, 옷 만드는 것은 대부분 중국이나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봉제 이전에 옷감이 나왔죠. 옷감이라는 건 염색된 옷감입니다. 염색도 이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색은 굉장히 공해 산업입니다. 한때 이제 대구 지역이 섬유 중심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많은 옷감을 만드는 공장과 섬유 염색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색이라는 것이 염색 과정에서 온갖 이 화학 제품이 색깔이 나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면서 문제는 그걸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그 부수물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공해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퇴출이 됐죠. 퇴출이 되고. 기껏 해가지고 이제 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옷감 짜는 것까지만 국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실이나 옷감, 섬유라는 것이 이제 그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아직 많은 수출품입니다. 화학 및 관련 제품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주력 수출품이다. 하시고. 다른 거는 사실은 비교가 별로 안 되죠. 비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게 주력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여기 이제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게 7.8%, 6.8%가 보이죠. 7.8%는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이거는 이제 휘발유와 경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휘발유. 국내에서 정유소에서 나온 휘발유와 경유를 국내에서 사용 안 하고 남는 것은 외국이 다 수출하죠. 그게 이제 한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6.8%는 기타 제조 제품은 이거는 이제 주로 경공업 제품입니다. 경공업 제품. 이거는 이제 재료 중공업인데 이거는 경공업. 그러니까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 다 여기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산업분류로 본다 그러면. 자, 산업분류로 이제 이런 걸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제일 두드러졌느냐 보면, 자,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이때학 비율하고 이때 비율하고 비교해봅시다. 이때 비율의 1등은 기계매 운수장법이 아니었죠. 이때 1등은 요거였습니다. 기타 제조 제품. 70년대 최대 수출 항목은 기타 제조 제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 뭔지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경공업 제품이 이때는 주력 수출품이었다.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경공업 제품이 주력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 수출품이 섬유와 신발이었습니다. 70년대 초는 뭐 가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건 뭐 양은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수출품이 그때는 주로 돈 버는 것이 봉제 공장과 신발 공장. 그래서 이런 경공업 아니면 이제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브라운관, 옛날에 그 TV 브라운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이었다. 비중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은 이렇다. 근데 이제 이게 쭉 빠른 속도로 이 비중이 줄죠. 즉,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은 것은 뭐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경쟁력을 잃었나 그러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니까 됐다라는 거죠. 그게 경쟁력을 잃은 원인입니다.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월급이 오른 거죠. 월급이 올랐다. 월급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생산업자로서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싸서 그 물건을 만들 비용이 너무 비싸고 물건 가격이 올라져 가지고 물건 가격이 그걸 반영하면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공업의 비중이 줄고 다른 쪽에 이게 비중이 줄어가지고 딴 게 안 늘었다 그러면 그건 그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줄면서 대신에 중화공업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성장세를 계속 더 이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주는 것은 이게 많은 것은 주로 경공업 제품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많이 줄었다.
그렇죠. 기타 제조 제품, 이게 비중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재료별 제조 제품, 이런 것도 많이 줄었죠.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뭐, 섬유 같은 거, 섬유. 옷선 경업, 여기 분리되지만, 섬유는 여기에 분리됩니다. 섬유 산업이 많이 이제 위축되면서, 많이 줄어들면서, 그거는 이제 인건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공예 산업,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인데, 공예 산업은 후진국 산업입니다. 선진국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서는 그거라도 와가지고 일자리 마련해주면 그거라도 좋다라고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산업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좀 성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것보다는 환경도 생각할 정도 이제 여유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퇴출되기 시작한 거죠. 강제로 퇴출시킨다,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퇴출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은 줄었습니다. 줄고 기계 및 운수 장비 산업이 제일 늘었죠. 20%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절반이 넘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조선과 자동차,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는 부분이 요 화학 및 그 광물성 연료화학 봅니다. 요거하고 요거죠, 그죠? 요거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이거죠. 이것은 이 주 수출품은 아까 휘발유하고 경유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정유 공장을 많이 세웠던 겁니다. 울산 아니면 여수 이런 데서 대규모 정유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확장함으로써 이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선진국도 그런 거 많이 지을 건데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입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우위가 있었습니다. 우위가 있었던 것이, 그럼 이것들이 주로 어디 수출되냐 그러면 주로 중국에 주로 많이 수출됐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지금 열심히 정유공장을 짓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소위 정유공장 짓는 것보다는 이 그 연료 수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뭐 자동차, 세계적으로 자동차 소유 대수 늘어는 속도를 보면 중국이 뭐 최근 한 20년 동안 압도적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그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된 건데, 이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성장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도 요즘에 돈이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정유 공장을 많이 확장하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점점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주는 거죠. 정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진이 많은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차이가 그렇게 뭐 두드러지고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로 짓는 공장일수록 효율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새로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보다 우리나라가 효율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화학 및 관련 제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유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 다음 그 관련 제품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수요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이제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직 시설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출 용으로 이게 지금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것도 뭐 중국하고의 경쟁, 중국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장세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우리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무역이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이 성장했는데, 뭐 지난 시간에 뭐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하자라는 주장들을 한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안 만들더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는 경공업으로 전 세계 수출해 가지고 많이 성장을 했는데, 90년대, 2000년대는 전 세계가 아니라 주로 중국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해가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빠른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성장을 하기 위한
재료라든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잘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는 대중 수출의 증가 속도가 이제는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는 전혀 아닙니다. 기술적인,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도 이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자, 이게 상품별 수출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출 물건에 대해 가지고 수출 물건이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아까 분류를 언뜻 봤지만 이 분류 자체 용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냐에 대해 가지고 좀 피부에 안 와닿죠. 그래서 와닿게 하려고 뭐 기계met 운수 장비는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수출품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분류해 보면 2019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총액이 이제 이렇게 분류됐었는데 뭐 산업 분류가 아니라 그냥 뭐 편의적인 분류입니다. 좀 비과학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물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건의 품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산업에 대해 애로사항을 제거해 주는 그런 이제 뭐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 대상되는 이런 산업을 그거 선정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뭐 산업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는 되지만 최근 걸로 보면 2006년에 13대 주력 산업을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13대 주력 산업이 이겁니다.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이렇게 쭉 됐습니다. 이게 13대 주력 산업. 그러니까 2006년 전으로 봐가지고 이때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이 품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최근에 와가지고 2016년에 이걸 뭐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걸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정이 많이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바뀐 사정에 반영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잘못됐네. 13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20대 주력 수출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해가지고 지금 20개, 20개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개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 13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3 정도. 2016년 데이터로 봐가 76%,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반도체.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순서는 2019년 수출액 순서로 지금 분류를,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작년에 가장 많이 수출한 액수로 봐가지고 제일 많이 수출한 것은 첫 번째는 반도체다. 그 다음에 일반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최근에 들어간 것은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있고 바이오 헬스 바이오헬스라는 것이 뭐 건강 보조식품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건강 보조 그러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 최근에는 식품 수출마저도 늘었습니다. 이게 왜 들었냐? 라면 때문이죠. 라면과 김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라면과 김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이게 이제 갑자기 그 부분이 수출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13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집어넣은 거죠. 그렇다고 라면, 김하로 하기에는 너무 내로 하니까 농수산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정밀화학 원료.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나오는 이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수출 많이 는 것이 이제 화장품입니다. 뭐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시아에 인기를 끌으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인기를 끌으면서 이제 뭐 K-뷰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이 많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분류가 될 만큼 이제 비중이 늘은 겁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로봇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됐던 부분입니다. 새로 추가됐다는 이야기는 자, 이런 산업이 크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산업이 소위 이머징 산업이 이런 산업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취업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기존 탄탄한데 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대로 새로 이제 이머징 하는 산업에 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챌린지 하겠죠. 자, 첫 번째 반도체. 반도체는 압도적입니다. 다른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전에 2014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데이터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이 반도체죠. 반도체라는 것은 뭐 D램, 그 다음에 뭐 플래시 메모리,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작은 옛날에는 D램이었습니다. 2000년, 2010년대 초반까지는 D램이었고, 지금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잠깐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 나갔다 들어왔겠네. 끊겼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예, 반도체. 그 다음 반도체가 직접 회로, 뭐, 개별 소자 반도체, 실리콘 웨이프, 웨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별로 안 합니다. 주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실리콘 웨이프를 이런 걸 구워가지고, 실리콘이라는 것이 바다에 있는 모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리콘을 가지고 이런 웨이프를 구워가지고, 굽는데 물론 이제 다 잘라 굽죠.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요만한 네모 반도체 거기다가 이제 소자를 싣죠. 소자를 싣는 것이 우리가 D램이 되고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 웨이퍼가 있는데 이 실리콘 웨이퍼는 많은 부분은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있고.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이게 웨이프가 상당히 좀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국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것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입하는 걸 가지고 뭐 이제 가지고 IC 칩을 만들죠. 이 반도체.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것이 일반 기계입니다. 일반 기계라는 것은 이제 건설 기계, 공작 기계, 냉동 공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 기계라는 것은 뭐 포크레인, 뭐 불도저 같은 굴삭기, 휠 로더 등등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그런 그 중기계. 그 다음에 공작 기계는 공장에 쓰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밀링 머신이랄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수출제 기계, 그 쇠를 깎는 기계라든지 뭐 플라스틱을 깎는 기계라든지 그런 공작 기계. 그 다음에 냉동 공조도 일반 기계에 포함됩니다. 냉장고가 그 개인용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는 그냥 가전제품이지만 산업용 냉장고는 이거는 일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력품은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특장차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많이 수출하는 것은 석유화학. 석유화학에서는 석유 제품이 있고 화학이 있고 다릅니다. 제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휘발유, 경유 등등. 그 다음에 또 많이 수출하는 것이 중에서 제트유가, 우리나라 제트유를 또 많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운행하는 데 쓰는 기름, 이게 제트유죠. 등유, 나프타, 종유, 휘발유, 윤활유. 이런 거는 석유 제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은 이거하고 좀 다른 기초유분, 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 중간 원료, 스틸렌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것도 정제 공장에서 나옵니다. 정제 공장에서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제에서 나오는 제품은 이거죠. 제품은 단계별로 이런 제품을 뽑아내죠. 원유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화되는 공기 빠져나오는 온도 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름 종류를 다 빼냅니다. 빼내고 그 외에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가 철강이죠. 포항제철이나 뭐 요즘에 현대제철이 새로 생겼죠. 그 외에 조금만 제철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철소에 나오는 철강. 그 다음 자동차 부품. 자동차를 완성사로 수출하지만 부품도 많이 수출합니다. 부품도.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면 부품이 필요한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은 그것보다는 많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나 자동차 수출을 비완성 상태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완성차 수입을 막는 나라가 있죠. 막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아마 0일 겁니다. 중국은 제일 최근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의 자동차 수입은 거의 다 막고 있고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만 허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외국 자동차 수입을 계속 막고 있었죠. 막고 있다가 허용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수출하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자동차 공장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면 국내에서 엔진하고 미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조립해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뭐 법적으로 뭐 강제를 하는 것이 반반 합작을 해라. 중국 자본과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합작하는 회사만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뭐 현대 상하이 자동차 뭐 이런 자동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제품만 팔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중국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자동차 기술을 배우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외국 자동차 회사는 나중에 이제 쫓아내겠죠.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자동차를 다 만들고 외국에까지 수출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보관이겠죠. 보관인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걸 정식으로 이제 그걸 그 기술 약탈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수정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수정을 할지 모르겠죠. 미국 회사만 수정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힘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상태로 강제를 할지도 모르겠죠. 뭐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 부품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있는 것이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것들은 다 미주 대륙, 주로 미국에 대한 수출용이죠. 그죠? 거기 다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도 한 서너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 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같은 주요 제품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죠. 수출해 가지고 그 나라 스타일에 맞는 뭐 거의 비슷한 차인데 스타일에 맞도록 조금 고쳐 가지고 그 나라에서 조립해 가지고 그 나라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와 같은 차인데 이름도 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이제 그 나라에 잘 팔릴 수 있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는 셈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이제 이 시작이 옛날 아까 이야기했죠. 브라운관부터 시작입니다. 브라운관.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바뀐 것이 옛날에는 TV라는 것이 브라운관으로 봤습니다. 브라운관으로 TV 보다가 그 다음에 뭐 브라운관에서 바뀐 것이 이제 PDP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PDP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LCD로 갔다가 지금은 LED로 가 있죠. LED로 가 있고 이제는 지금 그 다음은 OLED 지금 LED, OLED 상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산업이 바뀌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항목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쭉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LED, OLED.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지금 좀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중국에 특히 PDP는 이제 기술력으로 거의 갖고 기술적으로 이제 거의 뭐 경쟁력이 없는 걸로 보고 요즘 별로 생산 안 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LCD, LED, OLED를 하고 있는데, 뭐 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우리가 비교가 이제 처졌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형 공장을 만들기, 대형 공장을 대형으로 만들수록 결국은 물건당 생산 단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소위 이제 LED 라인을, LCD LED 라인을 우리나라가 7세대인가까지 만들고 8세대부터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했죠. 안 하고 8세대, 9세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기존 제품이 가격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쪽에서는 비교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뭐 TV 브라운관이랄까, TV랄까, 아니면 저기 컴퓨터,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아마 중국 패널로 바뀔 겁니다. 제품이야 뭐 삼성이나 LG에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패널 자체가, 제품의 원료가 되는 패널은 지금 빠른 속도로 중국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하는 것은 OLED 쪽, 이쪽을 지금 이제 굉장히 비싼 TV, 훨씬 더 화질이 좋은 TV용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박, 조선이 우리나라 또 굉장히 비교가 있죠. 그래서 조선, 조선과 해양 구조물, 그래서 2010년 전으로 얘가 해양 구조물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죠. 실적을 올렸지만 그 다음에 이 적자를 많이 보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치덩어리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덩치는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박, 조선에서는 특히 그 저기 뭐랄까 LNG, 그래, 가스 발전, 아니면 가스 이동을 위한 배에서는 가스를 통해 가지고 그 배를 운항시키거나, 아니면 가스 LNG 그 수송용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여전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때문에 이 항목이 생긴 셈입니다. 휴대폰이죠. 옛날에 휴대폰,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그랬고, 섬유, 전통산업, 가전, 옛날의 전통산업. 70년대 가장 주력 산업이었죠. TV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TV,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명기기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점점점 이 부분은 줄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고 있고,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은 판이죠. 컴퓨터, 80년대, 90년대 한참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이제 대부분 수입이 많죠. 수입이 많은데, 최근에 이 부분은 조금 넣는 것이, 컴퓨터나 데스크탑은 별로 안 넣는데, 모니터 이런 거 별로 안 넣는데, SSD가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체 비중이 늘긴 합니다. 사실은 이 세 부분은 10년 전부터 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대 주력 품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개편하자라고 할 때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 처지는 것은 빼자 하면서 처지는 것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개가 이거였습니다. 섬유, 가전, 컴퓨터. 70년대의 경공업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이 점점점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제 SSD는 최근에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 상품이니까 그 플래시 메모리 가지고 이제 범용보다는 고가 그 SSD를 많이 만들죠. 그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꽤 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고, 나머지 여기다 추가된 것이 플라스틱, 바이오, 농수산식품, 정밀화학, 2차전지, 화장품, 로봇. 자,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한 것은, 자, 산업의 변화, 방향,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직업인 거죠. 직업.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면 다른 문제가 되겠죠. 다른 문제지만 제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일수록 물론 일자리는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높은 경력의 산업은 굉장히 진입도 힘듭니다. 진입도 힘들고, 뭐 이건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만 뽑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력 산업의 변화를 보면
조금만 보면, 자, 봅시다. 뭘 볼까요? 2014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1등은 여전히 반도체였고, 그러면 2등은 바뀌었죠. 여기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여기 50784죠. 석유 제품입니다. 석유 제품이 이렇게 14년에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때는 2등이었는데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많은 수출을 했는데 2019년에는 이게 다섯 번째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수출 액수도 줄었죠. 거의 20%나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이렇게 늘었는데 총 수출액도 다 늘었는데 이건 줄었다. 그럼 왜 줄었냐? 이 산업에서 문제가 생겼느냐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줄은 이유는 산업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니까 이 유가 때문입니다. 세계 유가.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이게 주는 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봐가지고 뭐 거기 따라 가지고 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양산업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제품의 가격은 유가를 따라갑니다. 원유, 그러니까 이 원유 가격이 배로 오르면 이 물건 가격이 거의 다 배로 오르죠. 물론 국내 시장 가격에서는 이제 이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세계 시장 가격은 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의 가격은 다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수출 액수는, 수출 양은 늘었습니다. 양은 늘었는데 유가가 양보다는 유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2, 3, 4등은 뭐 여기 그대로죠. 옛날하고 거의 순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제 뭐 비등비등 하다가 이제 일반 기가가 조금 더 늘었고 상대적으로 여기 좀 줄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줄은 것이 요거죠, 그죠? 선박입니다.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옛날에는 이때는 한 6이었는데 3구라 그러면 요 바로 밑이죠, 그죠? 3호보다 위니까 5등이었는데 2014년 5등이었는데 지금은 한 8, 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은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죠. 힘드는 것이 조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이클을 탑니다. 큰 사이클. 경제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그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제일 이제 고민이 그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입니다. 경제는 사이클을 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었죠.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의 원인이 뭐냐를 보면 기술적인 요인이 있게 됩니다. 옛날에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경기 주기 사이클을 고전 이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주기가 있고 5년 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주기는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한 20년, 그러니까 20년 피크에서 피크입니다. 20년 좋았다가 그 다음에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20년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좋아지는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 20년 주기가 나오는 원인이 뭐냐? 주로 주택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한번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주택 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온갖 산업이 다 한꺼번에 붐업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온갖 게 다 필요하죠. 철강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뭐 온갖 자재가 다 필요하죠. 건자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온갖 전자제품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집 하나 지으면 거기 따라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자동차도 또 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 붐이 불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한번 대규모로 집 짓고 나가지고는 어느 정도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붐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집이 많으니까 이제 더 안 짓습니다. 안 짓다가 그 다음에 왜 20년 뒤에 다시 짓냐 하면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집이 오래돼 가지고 부수고 새로 짓던 리모델을 하던 새로 손댈 것이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집 건설을 한번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가지고 20년마다 그런 주택 건설에 따른 붐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 본 겁니다. 사이클. 선박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인데 선박도 그런 겁니다. 선박도. 조선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운임이 오르면 그 운송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해운회사라고 그러죠. 배로 물건 실어 나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배를 막 사들입니다. 사들이 가지고
이제 운항을 훨씬 이제 더 많은 배를 띄우죠. 띄워가지고 운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구 사들였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충분히 다 사들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더 배를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 수요가 주는데,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정상적인 수요로 간다. 근데 정상적인 수요라는 것이 뭔가 하면 감가상각에 따른 대체 수요 정도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감가상각에 따른 대체 수요가 한번 그때 배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한 10년 또는 20년 지나고 나면 또 한꺼번에 배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배라는 것의 내후 기간도 보통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조선도 기본적으로 이런 20년 주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20년 주기 사이클.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붐이 불 때는 서로 다 배를 건조하려고 이제 경쟁적으로 배를 만들려고 하죠. 배를 사들이려고 하죠. 그렇다 그러면 조선소의 배 주문이 완전히 뭐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 쌓였던 것이 지금 한 5년 전 우리나라 조선소입니다. 5년, 10년 전 조선소. 그때 세계적인 조선 붐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조선소에 뭐 엄청난 조선 주문이 있었죠. 조선 주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그게 확 꺾였죠. 확 꺾이고 나니까 즉 엄청난 조선 주문이 있어가지고 온갖 조선소마다 조선소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조선소도 큰 조선소로 뭔가 하면 다 넓혀가지고 설비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부터 주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조선 주문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때문에 많은 조선 회사들이 지금 망했죠. 문을 닫았죠. 그래서 뭐 군산의 비겁, 뭐 아니면 저기 뭐랄까 남해 쪽에 있는 뭐 그런 지역 등등 여러 회사들이 대우조선도 거의 거의 기술적인 부도 상태로 가 나가지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것은 이제 뭐 세계적인 그 환경 보호 때문에 기존의 배들을 바꿔라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부분의 배들은 기존의 배를 운항시키는 연료는 벙커CU라고 합니다. 벙커CU. 옛날 한때 우리나라도 저기 주택용, 아파트용 연료를 많이 썼는데 이 벙커CU라는 것이 가격은 엄청나게 싼 기름인데 시꺼먼 연기를 내는 굉장히 매연을 많이 내는 그런 연료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항구 및 온 지구를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만들고 지구 환경 재앙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지목되면서 세계회사기구, 그러니까 이 해운 부분에서 모이는 기구에서 이제는 그것을 못 쓰게 하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일단 큰 배들은 다 아마 올해부터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뭔가 벙커CU는 못 쓰고 그 다음에 못 쓴다 그러면 그 다음 뭘 쓸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좀 비싼 그 타랑 연료, 그러니까 황이 안 나오는 그런 연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가장 나은 뭐 LNG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바꾸는 시설을 장착하는 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옛날 배를 버리고 새로 LNG로 운항하는 그런 배를 지금 새로 건조하는 그런 이제 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조선이 살아나고 있죠. 옛날 이때는 한참 2014년만 하더라도 그때 2010년 이전까지 수주했던 배들이 한참 건조돼 가지고 그 배를 전달하면서 이때 수출액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의 수출액은 수주로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주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배가 만들어지는 데는 보통 한 2, 3년, 3, 4년 정도 걸립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주면서 줄 때 그 액수가 수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세계 조선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세계 조선 경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업인데, 철강 이게 줄어든 것은 제일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이것도 철강도 가격인데, 세계적으로 과잉 공급 때문에 가장 몸살을 앓는 부분이 철강입니다. 과잉 공급이 심한 산업은 주로 어떤 산업이냐 그러면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이 아닌 경공업은 신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 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지고 뭔가 하면 그만큼 안 갑니다. 근데 장치 산업이라는 것은 한번 장치를 해놓으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 공장이죠. 그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 공장 설비만큼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은 뭐 과잉이다. 그러면 그 과잉이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고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철강 공장, 그러니까 제철소에서 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녹이는 것은 언제든지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원광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석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떼는 고로용 이 용광로는 설비가 되어 있으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 거기 쇠가 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 설비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설비해 놨다 그러면 계속 쇳물이 나오는 거죠. 계속 쇳물이 나오면서 그것이 뭐 과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붐이 일면 이런 것은 이제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철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봅니다. 중국 북경 올림픽을 열면서 중국이 엄청난 국토 그 개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철강 수요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공급이 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세계 철강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또 이 고로 그 제철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짓고 나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다시 또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가지고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도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속 새로 짓던 철강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이 석유 제품이 그 철강 제품이 세계적인 이런 과잉 공급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산업은 이제 그런 문제. 그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고 서로 다툼이 많은 무역 분쟁의 가장 큰 많이 일으키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죠. 자, 까지 우리나라 수출